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윤정열 작가의 보리수 아래 감성 수필집입니다. 내 마음속엔 아름다운 나타샤가 있어. 윤정열 작가님은 2017년 한국방송통신대 소설 부분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활발하게 글쓰기를 시작하고 있고 장애인 자조모임 글씨내 문학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합니다. 사실 윤 작가님은 글쓰는 작가라기보다는 88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또 전국 장애인체전 축구 심판으로 활약하신 분으로서 장애인 체육인이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글의 주제나 내용이 다소 투박하지만 때묻지 않는 순수함이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성마비 장애인으로 60을 넘게 살아오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감성이 고스란히 독자들에게 전해주시기에 넘치고도 남았다라고 생각됩니다. 끊임없이 길을 물었다는 작가의 속 내용을 백종환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자유. 동생이 죽었단다.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모르나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았었다는 건 누구한테 들은 기억이 났다. 이 세상 올 때부터 내성마비 장애의 몸으로 살았지만 무슨 암이거나 치유될 수 없는 큰 병에 걸렸다는 얘긴 못 들었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긴 갑자기 뇌진탕이나 심장마비일 수도 있고 나와 같은 내성마비 노인은 더운 날 밖에서 다니다가 숨이 가빠 죽을 수도 있다. 젊은 시절 그를 만났다. 올해 55 정도 되었을 텐데 젊은 시절 활동을 같이 하던 모임에서 형, 동생 하던 그런 사이였다. 그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갑자기 먼 길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으로 갔다. 나도 이제 거동이 불편해 전동 스쿠터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처지가 됐지만 그야말로 썰렁한 빈소다. 입구에 전동 휠체어 2대가 세워져 있었다. 망자의 친구들인 듯 중증 내성마비 장애인 2명과 그들의 활동 보조인들만이 덩그러니 보일 뿐. 영정사진 속에 그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웃는 모습이었다. 세상 풍파에 맞서 억겁의 고통을 아우르는 그 웃음. 우린 죽을 때도 웃는 모습으로 떠날 거다 하고 생각한 평소 내 애감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마냥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세상을 이기려는 웃음이 아니라 세상 같은 건 오히려 우습게 보여서 웃는 웃음이라는 걸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그는 이제 그 아픈 웃음을 웃지 않아도 될 머나먼 곳으로 떠났다. 자유로운 모습. 그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은 그가 부러웠다. 날이면 날마다 괴로웠을 통증에서 비로소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도 물론 세상에서 즐거웠었고 때론 행복했던 시절들이 있었겠지. 한 인간이었으므로 희노애락 속에서 여기 이곳까지 살았겠지.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온 힘을 다 바쳐야 하고 밥 한 숟가락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현실을 속으로 사귀면서 살았겠지. 이 세상 떠날 때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괴지나 칭칭나네를 신나게 부르면서 훨훨 날아갔을지도 몰라. 그것이 진정 바라던 자유. 누가 알리요 가는 그곳을. 얼마나 바랐던 곳인가. 좋겠다. 죽어서 말이다. 백미. 어느 날 하얀 눈썹 하나가 삐쭉 튀어나와 영 패기 싫어서 쪽집게로 뽑아버렸다.
그가 하나 뽑으라 치면 어쩔 수 없게도 주위에 멀쩡한 검은 눈썹 몇 개도 희생되기 마련이다. 이 나이 먹도록 또래들에 비해 흰머리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어도 몇 년 전부터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백발이 희끗희끗 귓가에서부터 눈에 띄게 많아지는 게 늙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주위에 보면 염색한 친구들도 꽤 많지만 살면서 염색 한번 안 했을 뿐더러 앞으로도 염색 같은 건 죽어도 안 하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그동안 전혀 안 보였던 하얀 눈썹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눈썹은 머리카락하고는 틀려서 처음엔 아무래도 보기 싫어 보이는 즉시 쪽집게로 잡아 뽑아버렸는데 그 후론 심심치 않게 한 개씩 생겨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이는 즉시 자꾸 뽑아버리면 나중에 남아나는 게 없을 것 같아 오늘 아침 면도하면서는 보기 싫게 자라있는 흰 눈썹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린 거였다. 그러나 이놈의 내성마비 손놀림은 그거 하나 제대로 안 된다. 자르려면 그놈만 확실하게 안 보이게끔 잘라버려야 하는데 옆에 멀쩡한 검은 눈썹들도 잘려지고 잘못하다간 피까지 보면 어쩌나 싶어 조심스러웠지만 이 몸에는 역시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런 세밀한 일은 양손이 멀쩡한 집사람한테 부탁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아무려면 어떠랴 싶어 그냥 얘기도 안 꺼냈다. 자세히 보면 하얀 점 하나가 앉아 있는 듯한 내 눈썹 부위. 늙는다는 건 그 눈썹들마저도 칡뿌리처럼 억세어진다는 것을 언젠가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나의 눈썹도 그렇다. 내 국민학교 동창 중에 머리와 눈썹이 온통 하얀 친구가 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죄다 흰 눈썹뿐이어서 한편으론 무슨 도인처럼 멋있게도 보이는데 내 경우는 이거 하나 둘 삐쭉빼쭉 보이니까 보기가 영 아니올시다다. 예전에 배웠던 백미라는 말이 생각난다. 이 말은 원래 중국 삼국시대 총나라의 마씨 형제들이 다 뛰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흰 눈썹이 많은 마량이라는 사람이 가장 뛰어났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러니까 백미라 함은 쉬운 말로 비유하면 궁계 일학 정도로 해석될 수 있으나 지금은 그 뛰어나다는 뜻으로 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의 글로 쓰려 한다. 위에서 말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흰 눈썹이 영 보기가 싫어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다 함은 살며시 어떤 좋았던 인연을 스스로 잘라버렸다 함과 그 맥락이 비슷한 뜻이 될 수가 있겠다 싶어 잠시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간다. 안 그래도 요즘 내 주위의 일들을 곱씹어 보면 그동안 좋은 관계로만 이어져 오던 인연 하나를 아까 그 하얀 눈썹 하나를 가위로 싹둑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이미 다가왔음을 한다. 그 일은 나조차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인간의 일이라 한번 그리 생각하니 그동안의 모든 희노애락들이 허무한 물거품이 되고야 말았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까지로 딱 끊고 싶다. 살면서 그런 때가 있다. 흔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가 말이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이 무난하고자 바라는 인생을 위해서 타협이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들은 애초부터 썩은 나무까지 자르듯 잘라야 한다는 것도 삶의 연륜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평소 나의 면면이 쉽게 보였는지 급기야는 본색을 드러내고야만 하는 사람에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 내 인생마저 불쌍하게 느껴진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한다. 한 번 떠난 사랑은
내 마음에 없어요. 추억도 내겐 없어요. 라는 노랫말이 있는데 바로 이럴 때가 아닌가 싶다. 어쩌면 나는 이 나이 되도록 아직까지도 인생의 쓴맛을 모르고 양면성 짙은 인간의 본질마저 착각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온화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손길에 의해서만 자란 온실의 화초와도 같은 삶이었는지 그저 좋게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정다운 일들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서 살아온 내가 바보 같기도 해서 한편으론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현실에 맞닥뜨렸으니 이번 일로 하여금 앞으로 나의 삶을 재발견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만일 부부간의 일이라면 100번 이해를 하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빌어서라도 원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하얀 눈썹 하나 뽑아버리는 심정으로 물론 또 나온다는 것도 알지만 만일 내가 예수님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얼마만큼 살던지 간에 꼴배기 싫은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해버리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다. 살며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아온 것도 행복이라고 본다면 굳이 싫은 남을 끌어안고 살기는 싫다. 이 나이 되어 보니 내 생각대로 되는 인생은 절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이상 앞으로도 아까 말한 발등 찍히는 일과 같은 흰 눈썹들이 우죽순으로 나올 것인즉 행복한 노후 생활에 해가 되는 흰 눈썹만큼은 보기 좋게 가꾸고 싶다. 죽기 전에 정리할 사람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한다. 언제 갈지 모르는 삶. 보다 행복하게 살려면 미지근하고 아니다 싶은 인연은 정리해야지. 그 사람들도 또한 나를 예전에 정리했을지 모르고 무엇보다도 그 흰 눈썹 하나 때문에 나의 소중한 검은 눈썹들에게 애꿎은 피해가 갈지 모른다. 세상 많은 사람은 갖가지 이유로 변하기 마련이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늘 푸른 소나무 같은 사람이 있고 또한 한때는 세상 끝까지 갈 것 같았던 사람도 한순간 변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나도 쉬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은 내게 속한 인연들 잘 가꾸며 그 인연들이 나를 끝까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런 인품으로 마지막 모습이고 싶다. 머리는 백발이어도 눈썹만큼은 검은 모습이고 싶다. 그려놓더라도. 삽 한 자루. 이 세상 떠나는 날 살아생전 내게 속해 있고 내가 사용했던 온갖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될 때 그 많은 것들 다 정리하려면 가뜩이나 자기 방 하나 정리 못하는 우리 아들놈 짜증내면서 남기려면 돈이나 좀 남겨놓고 가시지 하고 투덜거릴지도 모른다. 책꽂이에 맥없이 꽂혀있는 책들이며 옷장에 담겨있는 옛날 운동할 때 생겼던 유니폼에 신발장엔 그동안 정리했다고 해도 그래도 아까워서 남겨둔 축구화 등등 그 모든 게 하나같이 내가 살아 거동할 때나 아까운 물건들이지 이 세상 떠날 때엔 다 필요 없는 쓰레기일 뿐이거늘 이 몸 이렇게 살아서 조금이라도 거동 가능할 때 정리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아파트 베란다 한쪽으로 삽 한 자루가 세워져 있다. 부피도 그리 크지 않아 세탁기 뒤로 구석 쪽에 세워놓았는데 삽자루 깨에 미끄럼 방지용 붕대까지 칭칭 감아놓은 완전 새 것이라 버리기도 아까웠었나 싶다. 이 집으로 이사할 때 버리고 와도 될 것을 들고 와 그냥 아무렇게나 쑤셔 놓은 게 무슨 장식품처럼 몇십 년째 놓여 있는 거였다.
내가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넣을 때나 창밖 풍경을 바라볼 때 가끔 보이는 거지만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면 틀림없는 물건이다. 도둑놈이나 들어오면 써먹을까? 그 삽은 생전에 아버님 것이었다. 아버님은 평생 노동일을 하셨다. 젊으셨을 때 일본 사람한테 석공 일을 배워 우리 대가족을 먹여 살리신 분이셨는데 말년에 그놈의 술에 인생 전체가 흔들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나는 건 매일 술에 취해 약해지신 모습뿐이었으니 말이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 30년이 거의 됐다. 그때 아버님 돌아가신 후 유품 정리를 했는데 옷가지며 그 밖에 생필품 등은 아무렇게나 버렸다 해도 아버님 일하실 때 들고 다니시던 흙이 더덕더덕 묻어있는 연장 가방을 열어보니 망치에서부터 정이며 자그마한 냉가 고대까지 여러 공사에서 쓰이는 연장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는데 그런 물건들은 좀 더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버렸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한쪽에 서 있던 그 삽 한 자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버리지 못했다. 새거라 아까워서일 수도 있고 누가 필요하다면 줄 생각으로 안 버렸겠지만 그걸로 내가 무슨 땅 파먹고 살 것도 아니고 어린 시절 갖고 놀만한 장난감이 없어서 삽이나 꽃갱이를 가지고 놀 것도 아닌데 말이다. 삽. 그러고 보니 내가 그동안 글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삽이라는 단어가 아주 생소하게 와 닿았는데 살면서 한 번은 글로 써보고 싶었다. 예전에 사람이 죽었을 때 제일 필요한 물건이 삽이었다. 요즘이야 많이 변했겠지만 장례 문화가 일상화되지 않는 시대에서는 죽은 사람을 일단 땅에다 묻어야 하니까 삽으로 파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을 짓거나 그 밖에 개똥을 치울 때도 꼭 삽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삽 한 자루씩은 꼭 있게 마련이어서 옛날 분들은 삽을 그만큼 중요시 했었는데 우리 아버님도 그런 생각에서 새 삽을 구입해 아플 때 감는 붕대까지 칭칭 감아 놓으신 걸 보면 아마 끔찍히 생각하는 물건이었지 싶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 베란다에 있는 삽은 아무 쓸모도 없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무용지물이다. 부피도 그리 크지도 않고 그게 거기 있대서 뭐 걸리적거리는 것도 아니지만 나 저 세상으로 가기 전엔 내 손으로 꼭 정리해야 할 것 중에 으뜸인 살림살이 중 하나이다. 옛날 같으면 엿이나 바꿔 먹으련만 요즘은 재활용 쓰레기장에 돈 주고 버려야 하지만 말이 나온 김에 빨리 갖다 버려야겠다. 이렇듯 살아생전 아무리 아끼던 것들도 떠나버리면 쓰레기밖에 안 된다. 물건이 아니라 돈이라면야 남는 자들의 피와 살이 되겠지만 돈 이외의 것들은 이른바 남아있는 자들의 짐밖에 더 되겠는가. 그러고 보니 지금 내 것에 속하고 내가 아끼는 물건들도 꽤 되는데 남들에겐 그 모든 게 다 쓰레기일 뿐이다. 지금의 어리석은 나한테나 귀한 물건들일 뿐 나 저 세상으로 떠나면 그걸 치우는 식구들한테는 되레 욕을 들어도 싼 일련의 싸구려 욕심일 뿐이다. 살아생전 고품격의 서예세계에 빠져 전시회 등도 여러 차례 열었다신 어느 교장 선생님이 저 세상으로 떠난 날 지방 곳곳에 걸려있던 수많은 액자들이 청소용품 트럭에 실려 망치로 유리가 깨지고 발로 밟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착잡한 심정의 그 집 자제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생전에 그토록 목숨처럼 소중했던 그 한자 한자 심혈을 기울여 쓴 작품들을 담은 많은 액자들이 쓰레기로 둔갑하는 장면을 그 교장 선생님은 상상이나 했을까? 이제 죽고
이 세상을 떠났으니 아까울 게 뭐 있으랴. 살아있을 때나 그분에게 세상 최고의 가치이지 죽고 나서야 어디 그런가. 또 모르지. 살아생전 작가로서 세상에 알려졌다면 돈의 가치로 매겨지는 일이니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건 그도 저도 아닌 그저 취미 생활로서의 가치밖에 없는 것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말이다.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이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들의 또 한 가지 문제는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자그마한 우표나 옛날 돈 등등 그런 취미였다면 그걸 치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겠는가. 정리는 남은 자들이 다 할 건데 그들도 자기들과 상관도 없는 일이 많고 보면 죽어서도 좋은 소리 못 들을 텐데 살아생전 취미 생활을 해도 유품 정리하는 사람들 편하게 작은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나도 이 세상 떠나기 전 남아있을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되도록이면 가벼운 것이어야 하는데 생각건대 내 이름으로 세상에 나갈 에세이집 한 권과 내가 즐겨 신고 운동장을 뛰어다녔던 축구화 한 켤레. 그 정도면 나 죽고 난 뒤 버리기에도 힘 하나 들지 않을 테니 괜찮을 것 같다. 살아생전 내 손으론 도저히 못 버릴 것이지만 나중에 우리 아들이 버리더라도 가벼운 거 그 2개 정도는 남기고 싶다.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축구는 못한다. 글에 대한 열정도 그전보다는 식었다. 이미 내 이름으로 된 에세이집 한 권 분량의 글을 뽑아놓았으니 말이다. 그걸로 만족해야지. 그동안 쓴 글들이야 다 컴퓨터 파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종이의 분량도 없을 것이며 물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땐 그들도 나와 같이 다 소멸될 것들이라. 세상이란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픈 몸으로 하루하루 살다 보니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인생 말년의 길을 간다는 생각이다. 이 몸이 아무리 아프다 해도 말에 숟가락 들 힘이나 문지방 넘어다닐 힘만 있어도 성생활까지 가능하다는 말도 있듯 똥오줌조차 못 가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죽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지만 몸이 갈수록 안 좋으니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어지고 또한 이런 식의 글밖에 쓸 글이 없다. 아무튼 저 삽 한 자루를 그나마 들고 나갈 힘이 있을 때 빨리 갖다 버려야 하는데. 3가지 즐거움. 무엇보다도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각자 처해진 상황은 즐겁게 살려 하는데 반해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가 않다. 행복이란 제 발로 찾아와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쟁취하는 것이라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일까? 귀천이라는 유명한 시를 다시 한번 읊조린다. 그 시인은 이 세상을 소풍에 비유했다. 누구나 인생을 소풍에 온 것처럼 즐거워해야 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 세상 누구나 다 소풍은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어릴 적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기를 바란다. 실제로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 그 시인이었다. 유신 정권 때 고문 후유증으로 만신창이의 몸으로 살다 간 천상병 시인은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데 대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걸쭉한 막걸리 한 잔에 담겨있는 즐거움을 맛보면서 살았다. 서울 인사동에서 찻집을 운영하던 부인한테 막걸리 한 잔 값을 용돈으로 받는 즐거움. 어쩌다 많이 주면 필요 없다며 딱 한 잔 값만 받았다는 즐거움. 그렇게 아팠던 몸이지만
즐겁게 살다가 소풍 끝내고 하늘로 돌아간 시인을 생각해보는 아침이다. 그러고 보니 이 아침 창문을 활짝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는 이 자유 또한 즐거운 일이다. 사실 즐거움의 사상적인 정의를 내려준 사람들, 수많은 철학자들도 많았지만 그 옛날 공자나 맹자의 정의는 시대가 바뀐 지금 시대에도 그들이 사색하는 즐거움의 맥락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정말이지 그동안 무수한 세월이 지난 춘추 전국시대 때 무사람들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때에도 분명 기본적인 희노애락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애썼을 것을. 그때나 지금 21세기에나 인간의 즐거움은 기쁘고 좋은 것을 쫓는 가장 동물적인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음에 살아있는 자 저마다 삶의 행복의 근거를 둠이 아니겠는가. 인생 삼락이니 군자 삼락이니 공자님이나 맹자님께서는 그 세 가지 즐거움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시시때때로 배우고 익히고 또 멀리서 친구가 찾아옴을 반기며 남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니 이것이 공자의 세 가지 즐거움이고, 맹자는 양부모 살아계시고 형제간 우애 있게 살고 하늘에나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고 또 영재를 얻어 교육시키는 게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이라 했다. 요즘 세상 흔하디 흔한 행복의 조건인 돈 얘기, 권력 얘기, 학벌 얘기, 외모 얘기, 값비싼 차 얘기나 집 얘기 등등 가장 생각하기 쉬운 즐거움의 공통분모는 해당되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있다가 없어질 세상 이야기가 아닌 소풍 같은 세상에 퍽 어울리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배우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얼마 남지 않는 여생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일생을 살면서 많은 즐거움은 필요하지 않다. 그 예로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듯이 말이다. 개인적으로 지난 세월 너무 많은 즐거움을 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한다는 건 어쩌면 화를 부르는 독소가 가득한 욕심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그래서 밤마다 하는 기도의 지향마저도 가급적 무엇을 원하는 기도보다는 여태까지 잘 살게 해줘서 고맙다는 기도가 되어야 하리니. 사실 나는 오늘도 즐겁다. 몸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머지 생은 안 빛낙도다. 이제야말로 인간으로서의 꿈도 희망도 내려놓을 때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암요, 글은 어떤 글인들 못 쓰겠습니까? 마치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 것처럼 어쨌거나 살아있으니 즐거움 두 가지면 족할 것 같다. 이런 몸에 나를 여태 안 쫓아내고 맛있는 밥까지 매일 해주는 집사람이 있어서 즐겁고, 또 이렇게 아무 때나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 그 또한 즐거운 일이다. 그런 즐거움 두 가지면 족하다는 얘기인데 아니다. 마지막 딱 한 가지가 더 있다. 이것은 나의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나의 바람에 속하는 것이지만, 조금 전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일하러 간 우리 아들, 그 아들이 직장에서 잘 견뎌내고 건강하게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나의 삼락 중 하나이다.